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열정페이,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심각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방송계라고 하죠. 이러한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회사의 노동 환경을 비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TVN 혼술남녀 드라마 제작팀의 이한빛 조연출 사건에 대해 노동당국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PD는 유서에서 하루 20시간이 넘는 노동과 두세 시간 취침 후 다시 일터로 나가는 상황 등과 같은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비판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방송 제작 환경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은행, 하지만 그 관리는 아직 허술해 보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경북 경산 자인농협에 총기를 든 복면강도가 침입해 농협 직원들을 위협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은행에는 무장경찰관이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22일 검거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는데요.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은행, 조금 더 철저한 안전대책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유독 기다려지는 이유, 바로 황금 연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행복을 꿈꾸는 황금 연휴를 방해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여행사들인데요. 여행사들이 시민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9일 대선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국내외 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항공권은 물론 숙박요금 등의 여행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의 경우 평소 항공권과 숙박비가 모두 포함된 패키지 가격이 60만 원 정도였지만 5월 황금 연휴 기간에는 항공권만 60만 원가량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예약 당일 30분 안에 취소해도 10%의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수기라는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여행사들의 서비스 또한 높은 가격만큼이나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앞으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이용하실 분이라면 국내에서 범칙금을 미납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처음부터 교통 관련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약국에서 조제한 약이 다른 사람의 약과 뒤바뀌었다면 과연 약사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수원지법은 최근 약사가 다른 손님에게 줘야 할 약을 실수로 A씨에게 주는 바람에 엉뚱한 약을 먹은 A씨의 병세가 악화돼 손해를 입었다는 소송에 대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찾아올 때 자신의 약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송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주간 브리핑에서도 관련 뉴스가 있었지만 다가오는 5월에 대선도 있지만 황금 연휴도 있잖아요. 두 분은 뭐 어떤 계획 있으세요? 예, 저는 네. 캠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캠핑. 예, 푸르른 5월의 자연에서 가족들과 마음껏 뒹굴다 올 생각입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대부도 생각하고 대구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은요? 저도 뭐 어딘가를 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네. 그 오늘 예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은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근데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일부 여행사들이 뭐 소비자들을 그냥 뭐 봉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30분 안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물린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사실 여행 상품 관련해서 이렇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제 숙박 당일에 취소를 하더라도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소비자원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쭉 이제 가능한 사항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 예정일 10일 전이나 예약 당일에 취소를 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숙박업체마다 그 환불 규정이 다르고 네. 우리가 동의하는 그 약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가 계약을 체결하실 때 어떤 내용에 동의를 하고 체결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해외여행 보통 많이 가시잖아요. 이렇게 연휴가 길면. 근데 국내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국내의 경우도 이렇게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른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여행사나 이 숙박업소 관계자들이 어떤 계약서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약관은 소비자에게 극심하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다라는 약관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어떤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내가 꼼짝없이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소비자 보호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극심하게 불리한 내용, 예. 극심하게 불합리한 금액 이런 거는 불가능할까요? 금액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단은 두 분 말씀 보니까 약관은 꼼꼼히 일단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을 하나씩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환 변호사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그 대선 주자들의 법조 관련 공약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우리 대선 주자들이 생각하는 법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보별로 좀 순서대로 공약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번호 순서대로 하죠. 예, 기호 문재인 순서로 후보부터 하시죠.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떨까요? 예, 우선 기호 1번 예. 문재인 후보의 법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검찰개혁의 완수, 둘째는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개혁, 셋째는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첫 번째, 두 번째 공약은 결국 뭐 검찰과 경찰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고요. 예. 역시 검찰의 개혁과 경찰의 개혁을 병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이 법조 관련 분야 핵심은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슈를 한번 다뤘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예, 먼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그 검찰이 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수사권 역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그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사권을 넘겨주겠다. 이 독립시키려고 하는 또 그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좀 개혁하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힘의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견제함을 통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많은 권력들을 분산시키겠다라는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모든 후보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또 냈는데 공약들을 예. 그와 또 하나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을 내걸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명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를 해서 네. 검찰의 이제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조금 차단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이런 사람들 이제 특수관계자로 분류를 해서요. 네. 특수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특수관계자라는 말을 딱 들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또 공약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수처 관련 공약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그런 적폐 청산과 네. 좀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짚어봤고요. 문재인 후보의 법조 공약 중점, 이 밖에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예, 뭐 한 두 가지 정도 볼 두 수 가지 정도, 있는데요. 예. 이제 첫째는 자치경찰제이고요. 예. 두 번째는 국정원의 개편입니다. 자치경찰제, 자치적으로 경찰 제도를 시행한다? 뭐 이런 예, 내용인가요? 뭐 예. 말 그대로인데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경찰을 운영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경찰력의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 그렇다면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이제 주게 되는 건가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제 국내 경찰력을 중앙정부 소관인 국가경찰하고 지자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이렇게 이분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하고 예. 이 수사를 제외한 교통이나 치안 같은 것들을 지자체 경찰관들이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2006년부터 지금 시행했는데요. 네. 이 수사권 없는 자치경찰단,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된 말이고요. 이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골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왠지 좀 우리 서민들하고 더 친근한 거는 자치경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개혁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을 때 경찰 내부에서도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 이걸 두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우선은 경찰력 분산이 이제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인사 승진 제도가 조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물론 좋은 점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나쁜 것부터 걱정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그런 네.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반면에서는 일선서에서 이제 이런 조직 개편이 일어난다면 사실상 윗선에서부터 이제 그 조직적으로 좀 무리한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어서 경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기대 섞인 목소리 반, 우려 섞인 목소리 반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의 힘이 더 강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면 그 내부에서도 또 권력 싸움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또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국정원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TV 토론 보니까 국내 쪽은 아예 좀 배제를 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정원이 네.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개편하겠다는 이름 역시 해외 안보정보원인데요. 이름도 아예 바꿔버리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진영 쪽에서는 이 댓글 조작이나 정치 선거 개입, 그리고 이제 간첩 조작, 종북몰이 같은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여러 피해를 본 사건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들을 예로 들면서 국정원이 이 대북한 그리고 해외 안보, 네. 테러, 국제범죄 이런 것들을 전담시키는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을 시키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국정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내 정보 기능은 이제 국가 경찰에게 넘기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국가 경찰의 권력이 더 세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예. 예. 경찰이 뭐 이제 수사권도 갖고 여러 가지로 좀 조직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의 법조 공약 저희가 좀 몇 가지를 꼼꼼히 따져봤는데 두 분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공약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전반적으로는 그 법조계 내지는 사회 각층에서 요구하고 있던 법조 관련 개혁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공약은 이대로만 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뭐 언제나 그렇지만 이 공약은 실행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이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게 검찰의 권력이 너무 막강한 그렇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를 설치해서 특수관계까지 이제 수사를 네.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후보 저희가 살펴볼 홍준표 후보도 역시나 법조인 출신입니다. 예. 법조 공약 관련 사항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이 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후보의 이제 한마디는 그 대한민국 적폐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 이런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동점으로 권한 남용과 부패 비리, 정관 예우 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기본적인 틀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어떤 수사권의 조화, 뭐 분리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을 주겠다 뭐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와 달리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데 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일까요? 예, 홍준표 후보 측 얘기는 예.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기소권, 수사권, 공소유지권 이런 것들을 갖는 검찰청을 또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다. 뭐 굳이 이런 새로운 검찰청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검찰을 개혁하는 선으로 만들자.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공수처를 안 만들면 일단 검찰 쪽에서는 좀 반가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공수처가 굉장히 두려운 그 그렇죠. 기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검사의 어떤 행동을 규제할 만한 마땅한 기관이 없었죠. 그래서 공수처가 생김으로 인해서 검사도 어떤 수사의 대상, 네. 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위기감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수처 도입을 구태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체 개혁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수처가 생긴다는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네. 그래서 철저한 검찰 개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수처를 신설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또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대안을 또 제시하고 있는지요? 그렇죠. 현재 있는 이제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강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그 대안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과 같은 이제 거대 권력 주변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별관찰관의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우선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행정관급 이상으로 이제 더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 더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더 많이 그렇습니다. 감찰을 하겠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권력 밀착형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인까지 포함시키겠다라고 그래요? 해서 네. 그래서 이 대목도 사실은 최순실 씨가 떠오르는 그런 그러네요. 대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감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의 감찰 개시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감찰을 한 다음에 결과만 통보하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한 강화를 위해서 현지 감찰까지 허용하게 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장으로부터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찰 기간 역시 현행 한 달에서
1에서 2달로 이제 연장을 하겠다. 그리고 임명 대상자 자격 요건을 확대를 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타 직종 인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 그 부분에 이제 공수처의 공백을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로 메꾸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표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한테 이런 권한을 좀 크게 주는 만큼 이에 대한 좀 뭐라 그러지? 기준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제도를 추진을 할 거면. 예. 자, 일단은 공수처를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 또 법조 공약 주목해 볼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다른 후보들과 이제 확실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공약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예, 바로 사형을 집행하겠다. 아, 이런 사형제도. 공약이에요. 예. 맞아요. 예. 국내에서는 이 1997년 이후에 사형을 실시하지 않았죠. 예. 근데 홍준표 후보는 사형을 다시 실시하겠다. 예. 어떤 입장일까요? 예, 아무래도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이제 약자층을 상대로 한 흉악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예. 강력한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뭐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홍준표 후보는 흉악범에 한해서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 홍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국민의 한 70%가량이 사형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국회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즈음한 2015년에 예. 우리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조사 결과 6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해서 그 근거를 굳이 찾자면 뭐 이 여론조사 결과 정도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뭐 이게 근거로 잠깐 언급했다는 정도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분 또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홍준표 후보의 이 법조 공약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전반적으로 뭐 좋은 공약들인데요. 예.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사형 집행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후보 개인의 어떤 뭐 스트롱맨 뭐 이런 강한 어떤 보수 이런 이미지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입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들고 이것을 공약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지 않나. 좀 더 신중한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사실 뭐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강화해서 그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제 불필요한 예산도 안 들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조금은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냥 이게 사람의 생명,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이제 사형 집행을 안 하는 쪽으로 추세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형 제도를 다시 집행한다 그러면 조금 역행하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안철수 후보 법조 분야 관련 공약 살펴볼게요. 안 후보 법조 분야 관련 공약 핵심부터 살펴봐야겠죠? 예. 자, 안철수 후보가 법조 분야 관련 공약에서 가장 힘주고 있는 것은 이 공수처 신설입니다. 네. 예, 홍준표 후보하고 좀 상반되는 입장인데요. 자, 이런 5월 조기 대선 사태가 이르게 된 것은 이 검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고 검찰 내부의 이 시스템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판단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 이것이 안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앞서 우리가 살펴본 두 후보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안 후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변에 많은 법조인들이 있겠지만 이 공수처에 대한 특별한 시각이나 방법 있을까요? 예, 안철수 후보는 이 공수처를 신설을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만약 고위공직자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실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만약에 이 고위공직자가 공수처가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특별 사면을 금지하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만약에 안철수 정부가 꾸려져서 공수처가 신설되게 되면 이제 공직자에 대한 뭐 비리 기소가 됐다. 그럼 형이 결정됐다. 그러면 뭐 특별 사면 이런 건 절대 없는 거네요. 예.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사면 안 하겠다. 이것을 그냥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공수처를 먼저 살펴보긴 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예,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후보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뭐 계속 나오겠지만 이 수사권을 경찰한테 일부 주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섯 후보들이 거의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리 원칙을 내세우기는 하는데요. 조금의 차별성을 둔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좀 이렇게 단계를 두고 시행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조금은 이제 좀 속도를 늦추고 한 발 이렇게 나서서 이제 보자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외에 또 주목해볼 만한 법조 관련 공약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관한 건데요. 네. 우선 검찰총장을 지금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대법관의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하고 대법원장을 대통령 지명해서 호선제로 바꾸겠다. 호선제. 예, 이렇게 이런 공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또 짚어봤고요.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두 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양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특별 사면을 뭐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지만 물론은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면 금지를 이제 두고 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상 이제 많은 국민들이 헛달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차피 사면으로 나올 건데라는 그러니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원칙을 딱 명확하게 했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동안 특별 사면으로 나온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나 반가운 게 아닐까 싶네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안 후보 측에서 이제 특별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힘을 주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설치가 상당히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의지가 실제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후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유승민 후보의 법조 공약 살펴봐야 될 텐데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예, 유승민 후보의 이 법조 관련 공약의 키워드는 역시 검찰 개혁인데요. 역시나 다, 예. 이 부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검찰 때문에 너무 혼났기 때문에 너무나 이 가슴 앓을 많이 감정들을 했습니다, 대선 진짜. 후보들이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근데 하지만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이제 언뜻 그 문 후보나 뭐 안 후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 유승민 후보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예. 우선 이 공수처 설치라는 입장은 유사한데요. 네. 이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권을 통합해 권한을 부여해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게 이 예. 공수처를 신설했는데 만약 이 공수처가 너무 막강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예. 않을까 이런 이 의문도 좀 막강한 있습니다. 예. 권한에 대한 거는 다른 앞서 후보들의 의견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것이요. 예. 유승민 후보는 이 공수처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이 국회가 공수처에 대해 특검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장의 직무가 정지되게 한다. 이런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수처장도 특검 대상이 되고 뭐 탄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선 후보들의 법조 관련 공약은 네. 검경 수사권 이제 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제 쉽게 비교가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유승민 후보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의 차별성은 바로 수사청의 설치입니다. 수사청 설치.
수사청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네. 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잖아요. 네. 근데 유승민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은 제3의 조직인 수사청에 맡겨야 된다라고 공약을 내걸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청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아, 그럼 또 다른 조직을 또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름은 그렇죠. 수사청이고.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또 되는 걸까요? 수사청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검찰과 경찰의 그 수사 인력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수사청의 검사는 이제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임용 자격을 부여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신설 조직이 생기는 만큼 그 인력 충원에 대한 사실 논의도 좀 계속 돼야 되겠죠. 네. 검찰과 경찰에서 뽑아서 한데 이렇게 모아서 조직을 만들겠다.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 그럼 두 분 유승민 후보의 법조 공약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수처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뭐 탄핵까지도 될 수 있게 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고민의 흔적이 정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수사청이라는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사실은 조금 지금까지의 그런 역사에 좀 비추어 본다면, 검찰의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조금은 뭔가 급진적인 변화일 수는 네.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잘 자리를 잡는다면, 사실상 정말 깔끔하게 분리가 되잖아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래서 자리만 잘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 경찰의 그 계속된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제3자적인 방법으로 수사청이라는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검찰, 경찰 양측이 다 받아들일 만한 타협 아닌가? 네. 아니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타협 아닌가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라든가 실행 계획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 관련 공약 핵심은 어떤 걸까요? 예, 역시 뭐 진보 정당의 대표 주자인 만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사법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큰 기준인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뭐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네. 전국 18개 지방 검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자, 뭐 이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그 현재 검사가 이제 청와대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 갔던 검사를 다시 재임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한번 청와대에 갔던 검사는 거기서 끝내라. 예. 뭐 이런 공약입니다. 그다음에 대법원과 법원 인사 개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심상정 후보는 현재 대법관의 심사 대상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은 투명성이나 합리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예. 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자, 이런 주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법원장이 이제 집중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인사권을 고등법원으로 분산하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는 검찰뿐 아니라 대법원까지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법조 공약 우리가 살펴볼 게 또 있을까요? 네,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 노역을 할 때 예. 황제 노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심상정 후보는 황제 노역 문제를 불러온 이 유치장 노역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그 1일 노역 일당의 이제 최대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약도 내걸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군 사법 제도에 대한 의견도 이제 피력을 했는데요. 군사 사건의 대부분
부분이 일단은 뭐 일반 법원에서도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평시 군사 법원을 폐지를 하고 전시나 아니면 그 해외 파병 시에만 한정된 그 보통 군사 법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요. 굉장히 뭐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조금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권력을 쭉 이어갈 수 없게 중간에 좀 끊어주자라는 의미들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두 분 법조인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이성원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 심상정 후보가 이 법조 관련 공약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상정 후보의 뭐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봐서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심상정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공약들이 차기 선출되는 대통령께서 많이 참고하셔서 사법 개혁을 이루는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목해서 굉장히 봤던 거는 이제 황제 노역 부분이에요. 그게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일당 4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된다라 그러잖아요. 너무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이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액수가 이제 그 벌금 액수가 크게 되면 사실 뭐 미국처럼 몇백 년이 나올 수도 있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나라 이제 사정과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의 이제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불공정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법조 공약 내용을 저희가 지금 살펴봤는데 이성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내용들을 다 모두 모아서 가장 긍정적인 것들로만 조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의 법조 분야 공약 두 분의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를 들어봐야 할 텐데 지금 칠판을 드렸습니다. 자, 한마디 써주십시오. 이성원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어떤 거 쓰셨나요? 예, 제발입니다. 제발 느낌표 3개나 붙이셨어요. 어떤 의미시죠? 예, 뭐 매번 대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의 10분의 1만 지켜줘도 대한민국 정말 훌륭한 나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이런 공약들 제발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원 변호사님은 감성 변호사신 것 같아요. 표현을 항상 감성적으로 해주시는데 우리 양 변호사님 뭐라고 쓰셨나요? 저는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 적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마다 우리가 공약들을 열심히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지켜지는 건 굉장히 일부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또 특수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그런 헛달감을 조금 덜 느껴봤으면 맞아요. 이번만큼은 제발 좀 안 느껴보고 싶다라는 소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모범적인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 변호사님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 사실 선거철이 되면 싫든 좋든 간에 이제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 후보를 이제 응원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일반인 분들도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그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선거법 관련된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총체적으로 좀 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쏟아지는 네거티브들 사이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굉장히 논란들이 많은데요. 선거법 관련해서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이 보통 각 캠프에서 나오는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 막말 같은 예.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좀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각 캠프에서 그 허위사실 유포다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고소도 많이 하고 뭐 맞고소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상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결과적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요? 허위사실 유포죄. 일단 최근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전북 인사들을 차별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또 됐었고, 홍준표 후보도 또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 모든 문제를 상의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법 위반이다. 뭐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거법 위반, 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기 위해서는 네.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 이게 허위사실에 딱 해당을 해야 돼요. 그 허위사실이라는 게 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네. 선거인으로 하여금 그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구체성을 가진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성 여부를 따지다 보면 사실 웬만한 막말들은 조금 이렇게 걸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이제 큰 틀의 취지에서 봤을 때 예. 부합한다라 그러면 조금 이제 표현이 과장됐다라는 거를 들어서 예. 이거는 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표현이 좀 과장됐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앞서 두 가지 사례만 좀 짚어볼까요? 뭐 박지원 원내대표 사례, 홍준표 후보 사례 어떨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 두 분이 정치 구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각 캠프에서 충분히 계산돼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네. 법을 완벽하게 넘는 정도의 발언은 안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겠죠. 예. 이 두 가지 지금 사례를 예를 놓고 보면 네. 법조인들마다 좀 해석이 다르긴 합니다만, 먼저 이제 박지원 대표 발언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지금 차별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차별이란 말은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구체적인 사실, 뭐 어떤 인사나 예선, 정책 이런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차별이 있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적으로 떡을 하나 더 줬다 이런 차별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뭐 안녕하세요라고 악수를 한 번 더 했다 이런 건 그렇죠. 차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맞나요? 참 애매한 표현으로 네. 잘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홍준표 후보의 경우를 보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딱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가정법을 쓰고 있죠. 뭐 대통령이 되면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네. 그 어떤 가치 판단을 미래로 떠넘기는 형국이거든요. 이거 역시 철저히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 가정법이라는 게 영어 배울 때만 나온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쓸 수가 있네요. 예. 이런 거는 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법에 정해놓은 명백한 기준을 어겼을 때만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지금 발언이 옳은 표현, 바른 표현은 아니겠지만 네. 실정법에 있어서는 걸려들지 않는 발언, 네.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선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거 한번 짚어봤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선거 기간이 이번 좀 짧잖아요. 그렇죠. 이 각 캠프의 네거티브 갈수록 좀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각 캠프 진영에서도 좀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막말이 좀 심해질 확률이 높기는 한데요. 이번에 뭐 선관위나 검찰이 밝히기로도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시민의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뭐 막말이나 네거티브 또 선거법 관련해서는 각 캠프들이 조금 조심하려는 움직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TV 토론을 봐도 어떤 공약들을 내세울까 싶어서 열심히 집중해서 보다 보면 2시간 토론이면 한 1시간 반은 서로 이렇게 헐뜯고 막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공약이 있는지 결국은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서로 헐뜯는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성 변호사님? 이 막말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 네거티브도 일정 부분 선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바로 검증이라는 것인데요. 네. 우리가 지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현재 상황이 벌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막말이라든가 네.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지요. 네.
짧은 만큼 더 신중하게 좋은 이미지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포스터가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 선거법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안철수 그렇죠. 후보 포스터 때문이었죠?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 벽보가 이제 굉장히 이슈를 많이 불러일으켜 왔죠. 지금까지 보여졌던 벽보와는 조금 네, 많이 네. 다르기 때문에. 아, 이름도 안 나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명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왜 네. 그랬냐면요. 공직선거관리 규칙상 강제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벽보에 대해서는 사실 규격만 딱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걸 넘어선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당명을 반드시 이제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네. 판단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안철수 후보 무슨 당인지 뭐 국민들은 다 안다. 이런 의미겠죠? 네. 예. 자, 규격이 있다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이 규격만 한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까요? 규격 같은 경우에는요, 길이 76cm, 그리고 너비 같은 경우에는 52cm로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길을 다니시다 보면 벽보가 이미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보 사이즈가 이 규격이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대 선거 사상 가장 긴 벽보를 이번 선거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각 정당 정치인들이 선거법에 부딪히거나 또 위반에 적용될 뻔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지만 이번에는 또 우리 일반인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선거법을 내가 알게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벽보 훼손 관련해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각자 뭐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실 테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지하는 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벽보를 뭐 훼손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적용이 되고요. 처벌도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린이처럼 좀 유치하게 뭐 선거 그 얼굴에다가 뭐 눈에다 동그라미 쳐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죠. 훼손인 그런 거죠? 것도 훼손이죠. 예, 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돼 있으니까요. 사실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욕구가 들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 뭐 얼굴을 낙서 보면 잠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취하고 싶은. 예. 근데 그렇다 그래서 뭐 훼손, 그러니까 뭐 칠하시거나 뜯으시거나 그럼 네. 절대 안 됩니다. 처벌 수위를 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거에 대한 좀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벽보 문제는 또 이렇게 짚어봤고, 근데 SNS상에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해도 되는가 하는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 법원에 벌어지는 하나의 풍경이 있는데요. 예. 그 일반인들이 벌금 50만 원, 30만 원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대거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재판부에 들어가 보면 하루 종일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벌금 사건만 진행되는 경우도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선관위나 검찰, 경찰도 이 SNS가 갖고 있는 파급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이런 행동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SNS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짚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법조항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짚어볼까요? 예, 그 복잡한 법조항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말이나 글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예, 제 주변에 예. 죄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음성이나 화상,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네. 문자 메시지, 뭐 이메일 이런 거 전송 다 가능한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명 깨톡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모바일 메신저도 이 전자우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전송 방법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자동 정보 통신을 이용한 방법은 제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 정보 통신이란 것이 뭐냐? 그 동시에 20명 이상 되는 사람한테 한꺼번에 보내는 것. 그다음에 2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내는 것. 예. 이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홍보다 이건 방법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떤 의도성을 가진 단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겠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가장 한 가지만 생각하신다면 허위 사실 유포. 이것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복잡한 것 같은데 요즘 어떤 분들은 선거를 앞두고 동창회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모임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창회를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일단 오해의 소지를 좀 줄이기 그쵸. 위해서 좀 예. 이렇게 조심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모임에서 뭐 발언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뭐 선거법과 관련해서 뭐 선거 관련 이제 뭐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죠. 그쵸. 근데 실제로 모임이 금지되는 단체들도 있기는 해요. 어떤 단체가 또 금지되나요? 모임이 금지되는 단체들은요, 이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네. 선거 기간 중에는 뭐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뭐 선거 관련해서 이제 많은 행동들이나 발언들이 있을 수 있다라 그래서 이제 규제를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뭐 그냥 향후회나 종친회, 동창회, 선거와 무관한 그런 모임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뭐 모일 수는 있습니다. 뭐 공적인 성격을 가진 모임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적인 모임은 괜찮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도를 보니까 우리 예전에 투표할 때 인증샷 이런 것도 조심을 했었어야 하잖아요. 예전에 뭐 엄지 이렇게 했다가 뭐 아니면 V 이렇게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뭐 이 V 하면은 이제 선거법이 이번이다. 예. 하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2번이긴 하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V, 쓰고 있고 많이 뭐 쓰죠. 엄지척도 뭐 그렇죠.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들은 SNS 게시가 허용이 됩니다. 예. 예전에는 그 선거사무소나 이제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그 인증샷을 찍는 것이 뭐 금지가 좀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예. 다만 그 어느 특정 후보의 팬클럽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팬클럽이 이런 예.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예. 왜 그런 건가요? 이제 공직선거법에는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이 있는데요. 팬클럽도 거기 들어가나요? 그 팬클럽도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 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고 이런 행위들은 선거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없다고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투명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건 알겠지만 선거법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또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에 맞서 공정한 선거기간 확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이 또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뭐 자유로운 의견 표출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 선거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규제돼 있던 부분들이 많이 풀어져 가고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 국민 의식과 지식 수준의 정도가 발전할수록 점점 더 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못마땅한 부분이 계시더라도 우리 사회가 성숙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허용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성 변호사, 긍정적인 변호사 이상원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유권자의 그런 정치적인 자유를 조금은 일정 부분 제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실제로 선거 결과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특히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우리 서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식 수준이 조금씩 더 나아지면서 이런 그 과도한 제한이나 그런 거는 사라질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일단은 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조심하셔서 이렇게 선거 끝나고 재판 가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역시 변호사 맞으시네요. 일단 현재 법에 충실하자, 잘 지켜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이 선거법 관련한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두 분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말씀 적어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써주십시오. 네, 선거법 관련 이슈. 이번에 양 변호사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적었는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의외로 그 일반인 분들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조금 이렇게 응원한다, 힘을 나는 실어주고자 좀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내가 뭘 이렇게 글을 올리려고 하다가도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나중에 정말 그 재판에 가서 네. 억울하게 그 벌금 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적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 선거법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당할 수 있는 일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들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 쓰셨을까요? 예, 자랑만 하세요라고 썼습니다. 자랑만 하세요. 어떤 의미죠? 예, 이 선거는 우리 국민의 축제고요. 이것을 좀 즐길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돼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그런 국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일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자랑할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 후보를 자랑하는 선에서 이 선거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성 변호사란 말 이제 안 쓰려고 그랬는데 계속 끝까지 쓰게 만드시네요. 어쨌든 두 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대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더 꼼꼼하게 검증을 하고 신중하게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함께 하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